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인물관계도는 2학년 6반의 김수린 학생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정갈한 글씨체와 함께 나의 수업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 정말 수린이가 글씨를 잘 써가지고 글쓰기를 이만큼 해도 다 이 글씨체로 그대로 가더라. 신기해. 시험지에도 심지어 이렇게 써. 답안지에. 아무리 급해도. 놀라워. 선생님 글씨 잘 못 써가지고. 자, 이 글이 제목이 뭐예요? 제목. 호질이지. 호질 할 때 호가 어떤 동물일까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도 좋고요. 호랑이. 질은 무슨 뜻이냐면은 질책. 즉 호질은 호랑이의 질책. 호랑이가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단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다른 반에서 수업할 때는 인물관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하므로 다른 반의 인물관계도를 빌려서 일단은 수업을 해보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메인 주인공이 북곽 선생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가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북곽 선생은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나 한밤중에 과거와 미래를 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들키게 청한다. 때마침 어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자, 여기 많은 부분이 생략이 돼 있는데 북곽 선생은 원래 학식이 뛰어난 유학자로 고매한 인품과 온화한 성품 그리고 유학적인 도덕 품성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선생님 하면서 존경을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북곽 선생은 대외적으로. 그리고 과부가 하나 등장하는데 과부의 이름이 동리자입니다. 여기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동리자 과부가 얘도 표면적인 캐릭터는 현숙한 여인으로 과부라는 거는 남편을 잃었다라는 뜻이잖아. 남편을 잃은 후에 끝까지 지조와 절개, 정절을 지키면서 남편에 대한 의리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평생 수절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가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높게 칭송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연려를 세웠는데 이 연려들이 그래서 주로 마을 문 앞에 연려문을 세워주거나 연려비를 세워줬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연려로 칭송받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런데요. 여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과부와 북곽 선생이 바로 밀회하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밀회는 몰래 만나다. 비밀스럽게 만나다. 이 비밀스럽게 만나서 뭐를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너무 19금이라서 제가 삼가겠고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9금. 자, 그래서 밤마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둘이 몰래 만났는데요. 또 하나의 반전. 이 동리자 과부는 5 아들이 있는데 이 5 아들이 아버지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날라리 중에 상날라리였고 그래 지금은 북곽 선생과 만나는 중 엔조이 하는 중이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했죠. 이렇게 겉과 속이 같지 아니하다. 이거를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아니하다 라는 거를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표리부동. 여기서 적어줘야 돼요. 표리부동. 오케이. 자, 겉과 속이 같지 아니하다.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은 표리부동한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그날도 데이트를 하러 이제 북곽 선생이 과부의 방에 한밤중에 몰래 들어갔는데 5 아들이 분명히 어머니 방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우리 현숙한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고 분명히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이 여우놈이 가서 어머니를 꿰고 있는 것일 것이다. 아우들아 가자 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그 방을 습격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북곽 선생이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기어가지고
대탈출을 감행하는데요. 이 방에서 나온 북각 선생의 모습이 우리 푸는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해 가요? 북각 선생이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는 이유는 5 아들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해서, 자, 심지어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 다리를 들어 이 목에 걸치려면 다리가 얼마나 유연해야 됩니까? 그죠? 거의 요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목에 걸치고, 그러고는 귀신처럼 춤추면서 히히히히히 하면서 막 웃으면서 나온 거야. 페이크를 쓴 거지. 아들들이 귀신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자, 그러면서 대문을 나서자 줄다름 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구덩이에 뭐가 차 있었어? 똥. 그랬더니 범이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죠. 똥통에 빠진 이 북각 선생이 딱 올라오니까 범이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코를 박고 왼쪽으로 딱 돌면서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즉 이 범이 이 북각 선생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 시작이죠. 자, 그랬더니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3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님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범님은 용이랑 동급이에요. 막 이러면서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하면서 딸랑딸랑딸랑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계에 사는 신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본인, 북각 선생 본인을 낮춰서 하는 말이고요.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라고 하는데, 자, 1번 문제 바로 연결해서 풀어보면 몇 번이 답일까요? 1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당황해서 판단력을 잃은 게 아니라요. 이게 살기 위해서 극도의 과장된 아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굴한 모습을 지금 알 수 있고, 자, 그랬더니 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 예전에 듣기를 유는 유라더니, 자, 이 유가 앞에 나온 유는요 선비유, 뒤에 나온 유는 별이 달려있다시피 아첨할 유입니다. 즉 이 선비의 유가 아첨할 유자라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즉 선비놈들은 다 아첨꾼이라더니 이런 의미.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즉 평상시에는 호랑이만 하면은 맨날 이 호랑이 놈들 하면서 나쁘게 욕을 하더니 이제 급하니까 아첨하냐?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니? 라는 의미지.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 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는 수천 수만 마디 말들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강, 오륜 이게 다 뭐예요? 유학에서 가치관이죠. 높게 여기는 도덕적 가치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덕목들이지.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들은 그거에서 다 벗어난 적이 없대. 그런데도 도읍 일대에 형벌을 받아 코가 베었거나 발이 잘렸거나 얼굴에 자자한 채 다니는 자들. 자자는 뭐냐면요, 극강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마를 까고 쇠꼬챙이를 달궈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자자형을 내리는데, 이러한 일들 보면은 모두 오륜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죄인을 묶는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쓰는 도끼, 톱 이런 거를 날마다 제공해도 악을 막을 수 없다. 즉 인간은 너무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형벌을 아무리 세게 해도 계속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야. 근데 범의 집안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느니라. 이로써 보자면 범의 본성이 사람보다 어찌 낫지 않겠느냐? 즉 범은 형벌이 없어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범이 더 낫다 라는 의미. 범은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고 또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요거랑 관련되는 것이 2번에 4번이죠.
연결이 되죠.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범은 먹지 않는데요. 새끼를 베거나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들에게 잔인하게 굴지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사냥하되 한 번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과 다툰 적이 없다. 요거는 2번에 몇 번? 먹을 것에 급급하지 않는다 라는 게 2번의 초반 부분이랑 관련이 돼 있지. 그러므로 범의 도의야말로 어찌 광명정대하지 않은가.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미워하지 않지만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범을 원수라 부른다. 이 어찌 노루나 사슴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으나 말이나 소는 너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즉 노루나 사슴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지만 말이나 소는 사람들이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먹었을 때 원수라고 니네가 부른대. 근데 말이나 소에게 수레를 끄는 노고와 주인을 사모하며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으면, 즉 말이나 소가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도살해서 부엌을 가득 채우며 쇳불이나 갈기조차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린대. 그치? 근데 내가 마침내 또 나의 노루나 사슴까지 침탈하여 내가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고 들에서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니 만약 하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기로 한다면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느냐 놓아줘야 되겠느냐. 내가 먹어야 할 호랑이의 먹이까지 너희가 다 먹어서 내가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난 너를 먹어야지. 내가 뭘 먹냐 이 얘기지. 그 다음 무릇 제 것이 아닌데도 가지는 것을 도라 부르고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이라 부른다. 도적의 의미죠. 너희가 하는 짓이란 밤낮으로 허겁지겁하며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남의 것을 낚아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다 도적질이다. 심지어는 돈을 형님이라 부르거나 아내를 죽이고 장수자리를 얻으니 인륜 도덕을 다시 논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너네는 인륜을 해치는 일만 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는. 말과 다르게. 그런데다가 또 황충은요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충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고 누에게서 옷을 빼앗으며 벌을 물리치고 꿀을 빼앗는다. 다 이거 보면은 2번 뒷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벌레에게서까지 먹을 것을 빼앗죠. 인간들은. 범은 한 번도 표범을 잡아먹은 것이 없다. 이는 진실로 같은 무리에게 하지 못할 짓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다.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 범들은 먹을 때도 동종끼리는 해치지 않아. 그리고 먹어도 엄청 많이 먹진 않아. 딱 필요한 만큼만 먹는 거야. 근데 인간은 심지어 동종끼리 해치고 인간이 해치는 일이 서로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먹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2번의 답은 5번인데요. 일단은 관련된 부분이 1, 2, 3, 4가 A의 부분에서 다 찾을 수 있고 보기를 한번 보시면 우화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우화가 뭐냐면 동식물이나 사물 등의 인간성을 부여해서 행동이나 말로써 인간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우화라고 하는데요. 우화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역전해서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하다. 즉 부정적인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서 동식물의 입장에서 그들을 비판하는 거야. 이러한 구성을 우화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도 보면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관련 있는 거. 근데 밑줄 친 부분은 동물이 더 우월한 걸로 드러나야 하죠. 근데 5번을 읽어보면 오륜과 사강을 지키지 않는 동물의 본성이 오륜과 사강을 잘 가르치는 인간?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이 이 문장만 읽었을 때는 더 긍정적인 것처럼 읽히죠. 그래서 일단 답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이 오륜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중략 뒷부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북각선생이 또 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앉아가지고 머리를 계속 조아리면서 또 맹자의 구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즉 목욕제게 하면,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 기도를 하면은 다시 그거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런 의미지. 저도 용서해 주세요. 아랫자리에서 모시겠습니다. 아부를 끝까지 하고 있고 B로 넘어오면 숨을 죽이고 살며시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한참 지나도 아무런 명령이 없었고 즉 아침이 된 거야. 동쪽이 훤히 밝았고 범은 가버렸고 냄새나서 안 먹고 그냥 간 거죠. 그랬을 때 밭을 갈던 농부가 나타납니다. 선생님 어째서 새벽부터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즉 평상시에 보였던 북각 선생의 이미지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농부는 오해한 거죠. 그리고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랬더니 북각 선생이 네 들었노라. 하늘이 어찌 높지 않느냐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어찌 두텁지 않느냐 하지만 감히 조심스럽게 걷지 않을 수 없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고 위선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북각 선생의 잘못된 부분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B입니다. 관련해가지고 3번 문제를 풀어보면 답은 4번인데요. 범이 간 다음에 농부에게 아첨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체면을 중시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틀렸죠. 여기 아첨을 일삼지 않았어요. 농부에게. 그리고요. 북각 선생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이 이런 부정적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희화화라는 개념인데요. 대상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은 풍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귀신처럼 이상하게 가는 행동이라든지 똥통에 빠져서 호랑이가 막 더럽다고 욕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희화화되고 풍자의 대상이 되는 그런 특징이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4번에 금수회의록이 나오는데 금수회의록의 금수는 동물, 짐승을 이야기하는 금수입니다. 이게 1908년에 발표된 신소설인데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설명이 있거든요. 미진? 맨 밑에 1908년에 발표된 오화소설인데 금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토론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인간이 목격해가지고 쓴 것을 설정으로 삼고 있고요. 고전소설에서 현대소설로 넘어가는 시기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난 소설을 바로 신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이 현대소설의 최초라고 보고 그 사이에 소설인 듯 소설이 아닌 듯 애매한 서양의 것을 들여오긴 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런 상태의 갈래를 신소설이라고 합니다. 여기 4번의 보기를 보면 개가 나와요. 꽃게가요. 무장공자라고 사람들이 창자 없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을 대단히 무례한 말이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그리고 거기 중간에 보면 능라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능라주의는 비단 옷과 명조 옷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싼 고급 옷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비싼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외양은 좋아도 그 안에 배를 갈라보면 똥만 가득 차있고 물큰물큰 냄새가 난다. 마지막 부분 보면 신문에 나무라고 사회에서 시비하고 백성이 원망하고 외국 사람이 욕을 해도 모르는 채 아니 창자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창자가 있지만 썩은 창자만 가지고 있다. 오히려 난 창자가 없지만 내가 낫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범과 개의 말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창자 없는 애라고 이렇게 욕한 거. 범 같은 경우에는 너네는 평상시에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다 갖다가 하는데 이제 와서 아첨하냐? 라고 초반 부분에 얘기했었죠. 그런 부분을 공통점으로 봤을 때 평가가 부당하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겠느냐? 되겠소? 라고 질문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은 시험 범위는 끝입니다. 이상입니다.